물을 싫어하던 아이가 어느새 꼬마 스타일이 된다. 우리 가족만의 집을 예약하세요. 차가 필요할 때 타면 된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숙박과 자동차 그리고 공유 주방까지 우리 생활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공유 서비스. 공유 경제는 합리적인 소비 트렌드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 산업과의 마찰로 갈등 또한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나눌수록 커진다는 공유의 가치를 지키며 상생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종로구 사직공원 인근의 한 건물. 지난 1월 문을 연 이곳은 외식업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겐 가뭄의 단비 같은 곳입니다. 국내 첫 민간 공유주방 업체의 2호점인데요. 층 전체가 큰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24시간 내내 운영됩니다. 시간당 10,000원이면 완벽한 주방 설비가 갖춰진 부엌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물 같은 경우는 회전식 국솥이에요. 그래서 대용량으로 요리하시는 분들이 회전식 국솥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베이커리 존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베이커리 하시는 분들 쓰는 데코 오븐, 그리고 브랜드가 다른 컨벡션 오븐이 있고요. 발효기랑 또 다른 브랜드의 오븐들이 있습니다. 반죽기도 있고요. 넓은 공간의 주방에는 레스토랑이나 식당에서나 쓸 법한 업소용 설비들이 갖춰져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워크인 냉동실이에요. 여기는 한 칸당 원하는 만큼 대여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자 주인이 다 다른 그렇죠. 거고 재료의 종류가 다 다르겠군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라벨링이라는 작업을 해요. 라벨링을 통해서 이 식재료 주인 누구 거고 그리고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외식업계 폐업률은 23.1%. 전체 산업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준비 없이 뛰어드는 사람도 많고 업계 특성상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이 큰 것도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이러한 공유 주방은 초기 자본이 부족한 외식업 창업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초밥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윤보경 씨. 우리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아무래도 위생적으로 따로 밑준비를 하는 게 좋아가지고 거기서는 바로 나가는 조리만 하고 전처리는 여기서 하고 있어요. 월감제로 임대를 해가지고 월에 40시간 이렇게 빌려서 36만 원 정도 할인해서 36만 원에 하고 있어요. 저희가 메뉴 만들어 보고 있는 거는 약간 퓨전 한식 위주로 하는데 전통적인 거 말고 조금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한식 메뉴 많이 만들고 테스트해보고 또 아니면 다시 다른 것도 해보고. 또 다른 층에는 월 임차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16제곱미터에서 33제곱미터 규모의 독립된 주방도 있습니다. 월 임차료는 280만 원. 이곳에서 음식 재료를 다듬고 초벌 조리해 온라인 상품으로 판매하는데요. 레시피대로만 하면 집에서도 고급 중식당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 공유 주방 덕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만한 공간을 얻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보증금이라는 게 크게 들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적어도 2천만 원 이상은 비용이 들거든요. 설비 비용만. 그렇죠. 뭐 식기세척기라던가 냉장고라던가 여기서는 저희가 그런 비용 없이 우선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건물 1층에 위치한 카페에선 창업자들이 개발한 음식 판매도 가능한데요. 공유 주방 서비스는 메뉴 개발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메뉴가 사실 잘 될지 대박날 아이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판매해보지 않았으면. 근데 이미 내가 매장을 차리고 임대를 해서 공간 설비를 다 갖춰놓은 상황에서 그런 거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메뉴 아이템이 대박이 나지 않으면 그 비용을 다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업종 변경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비용 리스크를 여기선 절감할 수가 있어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성장한 공유 주방. 지난해부턴 국내에서도 빠르게 확산 중인데요. 최근 롯데그룹이 공유 주방 스타트업의 투자 계획을 밝혔고 세계 최대 승차 공유 업체인 우버의 창업자 트래비스 켈러닉이 만든 공유 주방 업체 또한 미국에 이어 서울 강남에 2호점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보며 잠들던 우리가 별을 보다 잠이 든다. 우리 가족만의 집을 예약하세요. 공유경제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 처음 사용된 표현으로 놀고 있는 개인의 재화와 서비스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제 방식입니다. 최근엔 경기 침체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운동으로 확대돼 쓰이고도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플랫폼의 발달로 머지않은 미래에 기존의 렌탈 시장과 맞먹는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수원에 위치한 2,4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 아파트는 훌륭한 공유경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유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갈까? 같이 숨겨요. 어린이 발레 교실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생님은 발레를 전공한 아파트 주민. 아까운 재능을 살려 돈도 벌고 아이들은 가까이서 발레를 배울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 할 수 있겠죠. 입주민이 바리스타로 일하는 키즈 카페와 역시 입주민이 강사로 재능을 공유하는 필라테스 강좌도 있습니다. 물품 공유 서비스도 활발한 편인데요. 장난감이나 유모차, 생활 가전 등을 일주일 단위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은 입주민 카드나 휴대폰 어플을 이용해서 쉽게 결제할 수 있고 관리 운영 비용 외에는 따로 이윤을 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300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제품들. 네, 일주일이면은 뭐 2,100원 정도가 되겠죠. 사실 아이들 이거 한 일주일, 2주일 쓰고 나면 안 갖고 놀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뭐 처리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뭐 버리려고 해도 또 돈이 드는 부분이긴 하는데 이렇게 다른 입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공유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 뭐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서로 상호상조하는 역할로 볼 수 있겠죠. 여기가 이제 지금 2,400세대 큰 단지다 보니까 이제 유휴 공간으로 남아있는 공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자 조식 서비스라든지 카페, 헬스장, 여러 가지 강사분들을 입주민으로 활용해서 현재 지금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또 입주민이고 어차피 소비와 이제 지출 이런 것들이 한 단지 내에서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생하는 효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물건을 소유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결혼 9년차 주부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차지선 씨. 그녀는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소유하지 않는 미니멀리스트입니다. 이거 트렌치 코트 있잖아요. 봄, 가을에 왜 그냥 이렇게 입는 거 트렌치 코트고 이거는 이제 코트. 봄, 가을 티셔츠 같은 거에 저는 지금 이거하고 이거 딱 2장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제가 산후 다이어트 중이라서 살을 다 못 빼서 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더 안 사요. 43제곱미터의 작은 집은 4인 가족이 사는데도 여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안 사는 주방 같기도 하고요. 되게 사람들이 약간 모델하우스 같아. 거기 여기 보면은 거의 이제 4명이지만 막내는 어리니까 그냥 어른 거 이렇게요. 이렇게 하나씩 이게 있어요. 남편 건 여기 붙어 있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제 개인 컵이에요. 똑같아도 이렇게 다르게 쓰고 밥그릇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딱 2개 그리고 이런 거 뭐 국수 해 먹을 때 있잖아요. 뭐 냉면이나 이런 거 할 때 딱 2개 그냥 그리고 애 거는 그래도 3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식 먹을 때 이제 둘째 거 그다음에 첫째 거 첫째는 이걸 좋아해가지고 부엌 살림이 적다 보니 남는 공간엔 아이들의 장난감을 정리해뒀는데요. 단촐하게는 아이들 살림도 마찬가지.
장난감도 이웃과 나눠 쓰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거기 만화 캐릭터들이에요. 요런 것들이 다 캐릭터들인데 봉반장이라고 그거를 친구가 갖고 싶어 해서 그거를 주고 또 그 친구도 자기 갖고 놀던 것 중에서 지루해진 거는 얘 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노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생활 속에 자리 잡은 공유 습관. 사실 뭐 계속 가진다고 해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지면 또 갖고 있고 그 다음 거라는데 계속 하면 마음이 저는 더 풍요로워진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물건을 비울수록 그 본인이 어떤 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뭔가를 더 집중할 수 있어요. 목도리도 안 하고 있네. 이러한 삶이 가능한 데는 공유 서비스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키를 이용해서 이제 문 열고 닫고 그다음에 비상등이나 경적 통해서 찾는데 지선 시내는 아직 자가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없다는데요. 아 저쪽에 있네. 저쪽에 있구나. 차가 없는 대신 아파트 주차 공간을 차량 공유 업체에 제공하고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덕분에 필요할 때마다 집 앞 주차장에서 자가용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을 이렇게 대여해 주는 대신 저희는 이제 매달 50% 정도 할인된 가격을 이용해서 지금 1시간에 한 7,000원 정도? 주유비 같은 게 원래 들어가잖아요, 통행료나. 근데 매달 5만 포인트라는 게 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기름값이나 통행료 같은 거 거의 사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니까 사실 택시를 타거나 이런 것보다 더 이득인 경우가 많아요. 왕복 택시비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언제든 예약과 반납이 가능한 차량 공유 서비스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0년 후면 세계 승차 공유 시장 규모가 약 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유 경제가 도입되며 기존 산업과의 갈등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택시업계와 카풀업체 간의 갈등이 대표적인데요. 지난해 말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시범 운영을 시작하자 택시업계는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택시기사 2명이 숨지는 등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자 시범 운영을 중단하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는데요. 지난 3월 7일 카풀과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 45일 만에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조금씩 양보한다는 자세로 결국 협상 타결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한정에 카풀을 허용하고 택시와 플랫폼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합의했습니다.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한 달여가 지난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5년하고 다른 거지. 손해는 안 봤지? 아유 손해 많이 봤죠. 왜? 7,000원 사가지고 형 얼마에 6,150에 팔았나? 7,000원 사가지고 저 돈도 못 벌고. 예. 사정은 나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 택시 하다가 왜 파셨어요? 아유. 거리가 안 되니까 팔았지요. 뭐. 아유. 아유. 택시 운전을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조금 넘었다는 강성인 씨. 운전자 번호 네 자리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조그맣게 운영하던 금연 공장을 정리하고 개인 택시를 하기 위해 택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택시를 몬 지 3년이 지나 개인 택시 자격은 갖췄지만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택시 업계를 둘러싼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것도 처음에 했을 때하고 지금 저 입금액 차이가 상당하게 나요. 어떤 게 차이가 나요? 처음에는 내가 처음에 들어와서 솔직한 얘기로 3일 처음에 이 택시 잡고 3일 후부터 내가 입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입금을 마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막
카풀 문제 떠들고 그다음에 이 택시 요금 이번에 인상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거 진짜 입금하기 힘든 거예요. 택시기사들이 차량 공유 서비스에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의 수익 구조가 열악한 탓이 큽니다. 수익 구조를 열악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문제는 산업금입니다. 이거 우리가 14만 원 지금 나와서 14만 원을 맞춰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야 진짜 이거 무지하게 힘들어요. 산악금 하루에 14만 원. 터놨는데도 지금 콜도 안 들어오고 콜도 없고 거리에 손님도 없고 해봐요. 그냥 하염없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상황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가 신규로 진입하면 최소한의 수익조차 내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심값 6,000원이 하루에 쓰는 돈의 전부. 아침부터 밤까지 꼬박이라도 한 달에 버는 돈은 140에서 150만 원 정도가 답니다. 초창기에는 이 택시에 대해서 뭣도 모르니까 그냥 밥 먹을 새가 어딨어 손님 찾아다니지. 그러고서 쎄 다니다 보면 맥 굶고. 근데 이제 선배 기사들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밥은 절대 굶지 마라. 어? 소변은 절대 참지 마라. 자기네 이제 이 경험이 있으니까. 상생안에 포함된 월급제는 택시 회사들의 반대로 진 적이 없는 상태. 월급제만 되면 뭐 진짜 아무런 그런 부담이 없으시겠네요. 식사 시간 그럼요. 이렇게 맞추고 이런 것도. 열심히 일하죠. 월급제만 되면 개인 택시 안 사요. 개인 택시 사면 자 있는 돈 갖고 사면은 뭐 그럭저럭 되는데 사는 사람들이 거의 융자 받아 사고 빚내 산다고. 그럼 그 이자 갚아야지, 가스비 나가지, 뭐 차 손보는 거 그럭저럭 나가지, 이것저것 빼면은 서울 택시 20일 부재가 있으니까 20일뿐이 일을 못해요. 20일 일해가지고는 이거 않더라고. 월급 생활 하는 거나 거의 진배 없어요. 이번 카풀 논란에서 가장 반대가 심한 건 개인 택시 운전자들. 이들에겐 택시 면허가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데 카풀 문제가 불거지며 면허값이 폭락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한정해 카풀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합의는 했지만 불안함은 여전한데요. 카풀 대신에 택시업계의 오랜 규제를 풀어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나오길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택시가 상당히 많이 남아돕니다. 전국에 택시가 약 한 27만 대 정도 있는데 지금 3분의 1 정도가 지금 주차장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 택시를 활용을 해서 고객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택시로, 예를 들어서 어디 공기업이라든지 뭐 한 500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자율적으로 선발을 해서 우리 뭐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나 중에서 플랫폼 업체하고 결합을 한다면은 꼭 어떻게 보면 자가용같이 쓸 수 있죠. 중소 카풀 업체들 역시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한정짓는 건 아예 카풀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건데요. 합의기구에 참여한 카카오 모빌리티의 대표성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 택시라는 그 지배적인 독점적인 플랫폼을 사실은 수년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플랫폼 위에서만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 그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좋은 제안이죠. 예. 왜냐하면 다른 경쟁자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제 1등인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스타트업들은 그 영역을 같이 경쟁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그래서 이제 다른 만족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겠다. 그런 식의 이제 혁신을 추구하게 되는데 아예 그런 가능성을 못하게 이제 막는 거죠. 실제로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일단은 뭐 적은 돈이긴 한데 예? 기름값이나 이런 거 조금씩 이제 들어오니까 약간 좀 쏠쏠하고, 그리고 이제 혼자 가나 뭐 누구 태워서 가나 제 입장에서는 똑같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콜이 잡힌 거고 제가 이제 픽업지로 가서 픽업지 도착을 이제 눌러서 그분을 이제 태우면 될 것 같아요. 한 중소업체의 카풀 서비스를 종종 이용한다는 김진선 씨. 운전자와 승객이 각자의 이동 경로를 어플에 입력하고 서로 맞으면 카풀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인 박성희 씨는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일정하지 않아서 그동안 대부분 택시를 이용해왔다고 합니다. 덕분에 잘 왔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카풀 서비스가 나온 이후에는 출퇴근 시 자주 카풀을 이용합니다. 저는 일단 여성 운전자인 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카풀 앱이 나오고 나서 여성 운전자가 특화가 됐다고 해서 가끔 이용을 하는데, 가끔 이렇게 공통의 관심사를 얘기하니까 여성 운전자인 분이 더 편하기도 하고요. 택시의 승차 거부와 불친절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승객이라면 무조건 카풀아웃을 외치는 택시업계에 대한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을 텐데요. 어서 오세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를 좀 멀리 있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시내에서 좀 멀리 떨어져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 그쪽 기사님들이 이제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승차 거부라는 게 좀 많아서 택시비도 혼자 타면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그런 좀 특수성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우버도 뭐 카풀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택시나 무슨 이렇게 뭐 우버나 뭐 그런 게 아니면 저는 카풀 안 할 거예요. 일단은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믿을 수 없어요. 차량 공유 서비스의 도입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선 수입이 줄어든 택시기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랐고, 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했는데도 플랫폼 업체들은 중개자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유 소비라는 관점에서 카풀이 나온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실은 이 사회적인 경제에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카풀이라고 하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해서 차를 뭐 리스한다거나 혹은 뭐 집에 있는 차를 들고 나와서 하루 종일 택시 영업을 할 경우가 문제라는 거죠. 이 공급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뉴욕에서 지금 우버 기사들의 평균 한 시간당 임금이 8불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어떤 조사는 4불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버 기사들은 평균 1년만 하고 다 도망가요. 공유 경제가 추구하는 나눔과 상생의 가치는 사라지고 결국은 플랫폼 업체만 돈을 버는 경제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분 드십니까? 기분이야 뭐 이게 맨날 항상 하는 일이니까 뭐 잘 되는 날 뭐 내일은 잘 되겠지 하고 하는 거죠. 뭐 안 되는 날은 아예 오늘은 일이 안 되는구나. 저녁 8시가 다 되어 근무가 끝났습니다. 카드 금액을 입력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래도 오늘은 산압금 걱정은 덜었습니다. 아, 오늘 하는데 끝나신 거군요. 현금은 갖고 계세요?
현금은 뭐 10,000원, 아까 점심 먹고 10,000원 남은 거지고. 올해는 그래도 일이 잘 된 거예요, 이 정도면. 산악은 못하고 들어올 적이 허다하지 뭐. 공유 경제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흐름입니다. 갈등을 넘어 진정한 공존과 상생이 싹틀 수 있을지 우리 사회는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한 1,500대밖에 없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와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는 완전히 다르고요. 베이징과 한국도 완전히 다르죠. 그다음에 동남아도 마찬가지로 동남아도 거의 대중교통 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동 수요는 얼마나 되느냐. 그 이동 수요를 적절하게 채워내기 위한 답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경제학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과연 얼마나 시장이 더 커질까라는 측면에서 아직 계산을 해주시는 분이 없어요. 옛날 속담에 굶어 집어도 씨앗은 100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농업의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